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클래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69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항상 이제 화요일 저녁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K리그 중계가 지금 주중 경기를 하고 있어서 K리그 또 프리뷰 쇼, 포스트 쇼를 진행하는 정순주 아나운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순주 아나운서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K리그가 굉장히 또 중요한 소중한 것이라서 K리그로 인해서 정순주 아나운서가 못 나오는 것은 저희가 150%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좀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진행을 하는 이 원투펀치 클래식에서는 자, 이제 대망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다른 빅리그들보다 빠르게 이제 개막을 하게 됩니다. 모든 팀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빅6, 잉글랜드의 이른바 빅6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이제 어떤 시즌을 시작하게 될런지에 관해서 두 분께 이제 주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일단 빅6의 지위를 이룰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6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강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팀을 하나 꼽아주시고,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딴 거 없죠. 우승 누가 할까요? 그거 두 가지. 일단 6위를 벗어날 것 같은 팀은 저는 새 시즌에 대한 지금 예상 순위를 굉장히 쉽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지난 시즌의 순위와 크게 달라지진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수들의 영입이나 그 팀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력으로 봤을 때. 고맙습니다. 저는 투의 감독을 많이 믿습니다. 여보세요. 그 얘기는 첼시가 4강 안에 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진짜로요? 왜냐면 아직 이적 시장이 남아있는데 되게 바쁘게 움직일 것 같고, 저는 지금으로서 봤을 때 결국 확률로 보면 가장 빅6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팀이라고 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스쿼드의 이 부분이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명확하게 가려지는 쪽이 현재로서는 맨유거든요. 정해지는 쪽이 딱 3선 미드필더죠. 수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쪽, 이쪽이 아직까지 보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터나우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구사될지의 여부를 자신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 좀 우려점이고, 근데 제 그냥 확률적인 싸움으로 봤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한 기존의 빅6가 6위권 이내로 벗어날 확률보다는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저는 더 높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레스터 시티는 이번에 아예 영입이 없는 상태고, 에버튼도 원래 이 위치를 항상 두들겼던 팀이지만 지난 시즌부터는 힘을 좀 잃은 데다가 지금도 스쿼드상의 문제는 있다고 보이고, 에버튼은 제가 요즘 현지 프리뷰들을 많이 보는데 여전히 하위권으로 분류하는 평론가들도 꽤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게다가 히샬리송도 팀을 떠났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의 경우는 물론 이번에 스카마카도 데려오고 기존에 있던 제로드 보웬, 데클란 라이스, 토마스 소우체크 같은 아주 좋은 자원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 팀은 아구에르 선수를 영입했다 해도 어쨌든 센터백 쪽의 불안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비의 불안을 봤을 때 기존 빅6는 지위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일단 한 표를 던지고 싶고, 근데 굳이 6팀 중에 확률적으로 6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있는 팀, 위험도가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3선 미드필더 보강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전방 해결사가 있어야 되는데, 호날두는 아직도 거취에 대한 이슈가 있는 데다가 마시아를 아직까지는 믿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줄여나는 것이 오히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향후 과제다. 근데 이 리스크가 남아있다면 6위를 그래도 지킬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하겠지만, 근데 이 중에서 굳이 나갈 것 같은 팀을 굳이 꼽으라면 저는 그래도 맨유가 확률상으로는 조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순위는 좀 대체로 비슷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우승은 리버풀이 못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진짜 9번이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해야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래도 더브라이너, 베르나르드 실바, 주안 칸셀로, 카일 워커, 숱한 선수들이 여전히 잘해줄 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초반에는 은근히 홀란 선수를 살리려 할 때 팀의 밸런스가 아직 잡히지 않은 단계에서 조직력적인 문제가 어쩌면 발생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빌드업의 중추 역할을 하던 라포르테가 시즌 초반은 무릎 부상으로 못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후방 빌드업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예측과는 다르게 저는 리버풀이 오히려 우승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러면은 출발은 리버풀이 네. 더 좋게 할 확률이 있고, 거기서부터 승점 잘 쌓으면은 우승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6강에서 벗어날 확률은 그래도 빅6 가운데에서는 맨유가 좀 높은 편이고, 우승 가능성은 이제 리버풀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장 의원님은? 지금 6강에서 벗어날 확률이 현재로서는 없지 않겠냐? 6팀 모두.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정배다. 보편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뭐 테나 감독 말씀을 이명철 위원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테나 감독 축구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선수들이 빨리
숙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테나 감독이 높은 위치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들까지도 상당히 강한 압박과 타이트한 간격 유지를 하고 특히 가장 달라진 부분은 공격 전환 시에 풀백들 엄청나게 빨리 전진시키거든요. 네, 빨리 전진시키고 공격 자원들도 빨리 전진시켜서 일단 공격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 거기서 팀플레이를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는 과정. 네, 그런 과정은 확실히 공격 전개 시에 전환 시에 좋아졌어요. 네, 풀백들도 서서히 빠른 타이밍에서 공격 전환 시에는 빠르게 오버랩을 하고 루크쇼라든지 특히 공격적인 뭐 풀백인 달록 같은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용이 되겠죠. 완비사카는 이제 성향상 안 맞아서 거의 아웃될 수 있는 분위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레시포드나 마샬이나 산초 같은 그러한 쓰리톱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 주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런 선수들 위주로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테너 감독이 뭐 아약스에서 가장 근년에는 뭐 알바레스 같은 완전한 홀딩을 두고 게임을 했던 경우가 있고 또 예전에는 한창 또 좋았을 땐 투미들 프랭키 데용이나 이런 투미들을 놓고 두 선수를 같이 박스 투 박스로 역할을 시켜서 전환을 시켰던 패턴이 있지만 근데 역시 고민은 말씀 이명철 위원도 얘기했지만 중앙인 것 같아요. 그런 축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색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4-3-3을 쓸 때는 확실한 홀딩 미터 알바레스 같은 선수를 두고 롱볼과 빠른 전환을 섞어서 팀플레이를 통해서 압박과 점유율 그리고 전환을 아예 효율적으로 가져갔는데 그때는 알바레스 카드가 있었고 예전에는 프랭키 데용을 밑에서 좋은 중앙 미드필더가 있었고 근데 지금 맨유는 프레드 맥토미니로 일단은 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과연 그러한 밸런스를 전환 시에 잘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선수들이 tum이 돌릴 때는 박스 투 박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저는 테나 감독의 전술적 역량은 우리가 우려를 하겠죠. 아, 빨리 적응할 수 있겠어? 빅리그에서는 통용이 쉽지 않잖아. 수비수 또 리산드로 같은 경우는 키가 작잖아. 왼발 빌드업은 좋지만 이게 이런 피지컬적으로 강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여러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보다 프리시즌 경기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너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물론 보강은 돼야죠. 계속 뭐 영입 사가가 있는 프랭키 데용이나 뭐 누차 몇 년 전부터 얘기했지만 그 중앙에 6번 롤을 맡아야 될 선수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분명히 이제 맨유에게 존재하고 또 호날두 선수는 성향상 어차피 압박도 기동력이 잘 안 될 뿐더러 그리고 또 여러 선수가 숫자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골의 패턴에 있어서 호날두 같은 유형은 사실 테나 감독의 성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호날두는 테나 감독이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그동안 좀 미움을 받았던 그런 공격 자원들 산초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레시포드나 마샬도 그동안은 팬들이 막 저 맨날 이랬지만 테나 감독 체제에서는 조금 축구에 그래도 눈을 뜨면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 영입이나 허리에 어떤 대안이 되는 카드들까지도 영입이 된다면 그러면 테나 감독의 맨유도 저는 기대할 만한 요소는 분명히 있다. 지금 현재는 뭐 맨유 팬들은 기대치도 많이 높았고 테나 감독도 새로 왔는데 보강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적 시장 끝까지 혹시 조금 보강이 추가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즌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테나 감독은 좋은 감독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럼 우승팀은 어딥니까? 우승팀은 맨시티. 임 의원님께서 리버풀을 말씀하시는 근거에 그럼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커뮤니티 쉴드 봤는데 경기 못 하더군요, 맨시티가. 근데 그날은 포든이 뭐 코로나 문제 있었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갖고 포든은 약간 이렇게 감기 감각. 시즌에 감각. 가담을 안 했기 때문에 경기 선발을 안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선발로 못 나왔고 잭 글리시는 저는 올 시즌만큼은 어떻게 좀 잘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는 이해를 해요, 펩 감독이. 근데 제가 볼 때는 펩 성향에 맞추려면 아직도 좀 노력이 필요하다. 포든이 더 주전으로 기용되면서 중용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홀란 같은 경우는 그 경기는 그냥 전방에서 한번 지원을 좀 받아보는 역할을 시켰던 것 같은데 물론 포든 선수가 뭐 연계를 아예 못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약간 연계도 하면서 들어가지만 가장 본질적인 혼란의 그 성향은 역시 박스 근처에 있다가 볼 받아서 거기서 딱 치고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힘으로 이제 파괴력을 보여주는 그런 결정력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성향의 선수를 팩 감독이 계속 고생하면서 못 쓸 것 같다. 홀란은 올 시즌에 쉽게 적응하기 힘들다. 또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적응을 할 거다.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 좀 후자. 네, 적응한다.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적응할 것이다. 네, 그거는 이제 홀란 같은 성향은 제가 보면 일단 순발력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그러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파괴력이 있고 이런 유형의 어떤 여러 유형의 선수들이 있지만 그 클래스를 넘어간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저는 충분히 활용해서 금방 적응할 수 있다고 믿어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 쉴드만 보면은 혼란에 대한 약간 의심을 얘 적응할 수 있겠나? 너무 좀 고립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폴스 나인 전술만 썼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뭐 충분히 전술적으로 극복을 하고 빌드업 체계에 대한 유연성도 그동안은 숫자가 한 명 더 는 상황에서의 빌드업이 됐기 때문에 공격 과정에서 볼을 좀 돌리면서 지공 상황에서의 부분 전술을 좀 많이 만들 수 있었지만 약간의 팩 감독이 이제 혼란에 맞춰주는 그런 전술 운영도 빠른 시간 안에 찾아줄 가능성이 있다. 저는 뭐 후뱅 디아스와 함께 여전히 이 팀은 우승보다. 네, 그래서 물론 리버풀과 경쟁이 되겠지만 저는 뭐 제수스나 이런 다른 선수들이 나간 공백은 혼란이 적응 시간이 약간 필요하긴 하겠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지체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쪽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시티는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저도 장 의원님과 사실 생각이 같은 부분인데 물론 뭐 적응하는데 뭐 30분이 걸릴지 한 경기가 걸릴지 뭐 세 경기가 걸릴지 그건 모르지만 홀란 선수 정도의 여러 가지 툴을 갖고 있는 선수면은 저는 어디다 갖다 놔도 결국에는 이 선수는 잘하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뭐 맨시티의 어떤 기존의 시스템 말씀들도 하시지만 사실 맨시티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변 동료 선수들이 궁극적으로 홀란 선수를 또 제대로 살려주지 못한다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팀은 그냥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임 의원님 말씀대로 근데 리버풀이 만만치 않겠다는 모습은 분명히 네. 보여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커뮤니티 실드 한 경기이기는 하지만 리버풀도 사실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역시 누네스 선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누네스 선수가 일단 첫 단추를 굉장히 잘 끼우고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에도 이 맨시티와 리버풀의 정말 또 전설적인 대결 이런 거는 계속되지 않겠나라는 느낌을 일단 저도 갖고 있는데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다른 팀들은 영 끼어들기가 올 시즌에도 어려울까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두 팀이 워낙에 지금은 양강 같은 느낌이 실제로 있고 현실적으로도 이 양강을 뭔가 끌어내리거나 고생시킬 만큼의 나머지 팀들은 조금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기존의 시스템이나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선수들의 조직력 그리고 선수들의 역량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리그를 운영하는 노하우까지 두 감독, 선수들, 팀 모두가 가장 많이 공유하고 있는 쪽이 결국 맨시티와 리버풀이라고 봐요. 그리고 두 팀 뭐 선수들이 지금 뭐 물론 이제 30줄이 넘어가고 있는 선수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뭐 노쇠한 선수들이 많거나 또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익숙하게 봐왔던 것이 계속 맨시티와 리버풀이 뭐 어느 포지션에 집중적인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늘 양강체제를 유지하는 모습이 최근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행보였었고 리버풀의 경우는 역시 누네스가 이번에 그 커뮤니티 시리즈에 골을 넣었다고 해도 여전히 저는 누네스의 성공 여부는 아직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도 그래요. 네. 그 한 경기에서 잠깐 보여준 어떤 활동량, 침투 능력만으로 누네스가 이제 만의 역할을 대신하겠구나라고 자신 있게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희망을 쏜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철천지 지금은 아주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맨시티를 상대로 그래도 컵을 들어올리는 경기에서 또 쐐기골을 장렬시키고 뭔가 그런 거 자체는 이 선수의 부담감을 굉장히 가볍게 해주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만든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에 성공을 할 거냐. 그렇죠. 그거는 좀 지켜봐요. 그러면 리버풀의 변수가 정리가 되죠. 마네의 빈자리를 얼마나 채울지 그리고 조타의 부상이 지금처럼 잦으면 안 될 겁니다. 조타의 부상이 잦을수록 리버풀의 시즌 성적이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더 커질 거라고 보는데 누네스의 폼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쿼드의 역할을 해야 될 조타도 이 부상 이슈를 털어내고 좀 단단하게 계속 경기를 띄워주면서
후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어떤 득점력, 원래 득점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의 변수는 역시 조던 앤더슨의 폼과 중원이 진짜 좀 문제가 있죠? 네, 중원 백업이 결국 어린 선수들한테 지금 기대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파비오 까르바이오, 하비 엘리엇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줄지의 여부도 변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스쿼드로 봤을 때 수비 쪽이나 골키퍼 쪽은 리버풀의 걱정거리는 덜하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리버풀도 이런 변수들을 안고 있고 이거는 맨체스터 시티와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만은 않다. 그만큼 이제 변수를 안고 있지만 다만 제가 그래도 리버풀을 한 50.1%, 맨시티를 49.9%로 봤던 이유는 시스템이 리버풀은 하던 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대로 승점을 쌓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맨시티는 그 어쨌든 시스템을 한번 바꾸는 과정에서 그냥 약간의 변화가 어떻게 작용될지 아직은 모른다라는 점 때문에 그냥 저는 50.1%를 리버풀한테 주고 싶어요. 대신에 맨시티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의 탈락이 레알이 너무 잘했고 레알에게 뭔가 모를 우주의 기운이 따라서 그렇지 맨시티의 펩 가르디올라가 어떤 실책을 범했거나 뭐 에데르송은 아시긴 했지만 맨시티의 치명적인 어떤 실수가 있었거나 그래서 페인으로 4강에서 탈락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처럼 어떻게 보면 과르디올라 네. 감독의 눈에 띄는 실책은 없었어요. 나오지 않았던 네. 그런 챔피언스 리그였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가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에 도전하는 새 시즌에는 기대가 생기고 그렇다면 후반기 때 리그에서 맨시티와 리버풀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경쟁을 할 때 사실 맨시티는 지금 리그보다는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갈망이 크고 이제는 정말 그렇죠. 네, 선수도 지도자인 펩조차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챔피언스리그 쪽에 어쩌면 에너지가 조금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서도 리버풀한테 50.1%, 딱 0.1% 우위를 더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리가 있는 몇 년 말씀이시고요. 연속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결국 이 팀들의 체계를 뒤엎으려면 경쟁하는 팀 역시도 전력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가장 유력해 보였던 첼시가 아직까지는 이적 시장의 어떤 행보가 답답한 부분. 고맙습니다. 네. 가장 유력해 보였어요. 네, 가장 유력하죠. 3인데 지난 시즌 순위가 3인데. 보였대.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모든 예상은 결국 지난 시즌 순위에서 입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전력을 더 업그레이드해야 됐던 위치에 있던 팀들이 첼시의 경우도 애로사항이 있고 해결사의 어떤 부족함 같은 문제들이 분명 리그 운영과 같은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토트넘과 아스날이 이적 시장을 잘 보내긴 했지만 토트넘도 여전히 공격력에 대한 어떤 의문은 남아있거니와 아니 손캐가 있는데 근데 그 나머지 자리 그러니까 밀집 수비를 뚫을 때 손케에게만 의존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리그 운영에서는 결국 특정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팀은 항상 한계점이 저는 드러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캐 위주의 게임은 이른바 강호들을 상대로 할 때는 네. 굉장히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쵸. 오히려 적당한 상대들하고 할 때는 밀집 수비를 못 뚫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다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히스알리스톤 같은 선수도 더 네. 추가한 거 아닌가요? 근데 히샬리송이 프리시즌에 아직까지는 적응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였고 역시 이 선수가 왼쪽과 톱보다는 오른쪽을 다소 좀 낯설어 한다는 부분들이 경기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초반에는 히샬리송을 어느 위치에 쓸지 이 선수가 어떻게 꼬이는 새를 맡을지에 대해서는 좀 과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사위권 싸움 얘기가 아니잖아요. 1, 2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인데 둘을 괴롭힐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토트넘은 조금 역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 부분까지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고 자 그럼 아스날도 마찬가지. 네. 1, 2위를 바로 위협하기에는 잘 좀 해줘 좀. 네, 아직까지는 아르테타 감독이 펩과 클럽만큼 프리미어리그에서 리그 운영을 잘한다는 모습을 지금까지는 보여준 바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분명 1, 2위권을 위협하기에 한 시즌 만에 이 팀들이 모두 그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아스날은 물론 이제 영입된 선수들 뭐 제수스를 필두로 뭐 제수스 선수가 또 뭐 특히 프리시즌에 거의 황제 같은 모습 수준으로 잘했으니까 여기에 사실 살리바 선수 또 돌려온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살리바의 임대 복귀는 엄청난 영입과도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저는 아스날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저는 사실은 전력 증강 요인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웨데고르, 사카, 뭐 마르티넬리 뭐 이런 유형의 젊은 선수들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선수들이 뭐 정점을 이미 찍은 게 아니라 향상이 될 수 있는 연령대와 시기에 놓여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조금 더 올라가면 사실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영입 이외에도 아스날은 저는 이게 잘하면 전력 상승이 더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왜냐면 아스날도 지금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하면서 시즌을 거듭할수록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은 분명히 보여요. 지난 시즌 좀 물론 아쉽게 사위권에 들진 못했지만 폭발적인 연승 행진을 달렸을 때 어떤 팀의 기세나
그리고 그때 보여줬던 아르테타 감독의 플랜 A에 대한 전술적인 역량을 보면 확실히 이전과 비교했을 때 팀의 컬러를 입히는 과정, 그리고 선수들이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 과정, 주축들, 외대고르와 같은 코어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발생되는 공격력의 상승까지 시즌을 거듭하면서 아스날은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1, 2위권까지 들려면 한두 시즌은 더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적으로 지금 스쿼드 보강은 정말 잘 됐지만 아직 미드필더 쪽의 보강은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듯이 이런 부분들은 이번 시즌 이 빈자리를 모두 바로 지워버리고 단점을 지워버리고 장점만으로 순위를 더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두 시즌 더 거쳐서 1, 2위권을 위협할 수 있는 팀의 위치까지 오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올 시즌만으로 그걸 바로 단행하기는 힘들고 대신에 3, 4위권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아스날이 많이 높여놓고 있는 시기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것만으로도 역시 좀 희망 요소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면 일단 질문 좀 하겠습니다. 쿠쿠렐라 선수는 첼시 옵니까? 글쎄요, 뭐 근데 5천만 파운드 얘기 지금 하는 것 같던데 브라이튼에. 비싸죠. 예, 뭐 오면은 좋은데 투엘 감독이 어차피 지금 센터백 2명 리디거 크리스텐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1차적인 과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은 최상은 쿨리발리가 왼발 센터백이 영입이 안 되면 그냥 3백의 왼쪽 스토퍼를 보고 티아고 실바가 많이 좀 띄워주면서 그나마 중앙을 좀 많이 채워주고, 그리고 오른쪽은 아스필리쿠에타가 끝까지 그래도 남아서 네, 한 시즌 정도 첼시를 위해서 오른쪽 스토퍼로 역할 수행을 해주고, 그렇게 가는 게 사실은 제일 현재로서는 베스트예요. 거기에서 뭐 조르지뉴나 캉테나 뭐 코바치나 이런 중앙 미드필더 2명을 활용하고, 그리고 스털링은 확실히 공격적으로는 좋은 영입 효과를 지금 주고는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트라이앵글 빌드업 체계는 체계화를 어느 정도 시켜놨지만 중간에 그러한 빌드업 하에서도 공간이 있을 때 무언가 좀 연계를 움직임 폭을 넓게 가져가면서 볼을 전진시킬 수 있는 드리블로 전진시키거나 하는 유형들이 코바치치, 간혹 캉테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전진은 거의 윙백들, 제임스나 이런 윙백 쪽으로 전달을 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스털링 같은 유형이 이제 약간 좀 프리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뒤에서부터 공을 달고 들어가면서 어떤 공격 연계를 시켜주는 부분은 확실히 하베르츠나 마운트와의 어떤 연계, 공격 연계에 있어서도 좋은 작용이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왼발 센터백을 또는 윙백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센터백을 왼발잡이를 영입하지 못한다면 쿠쿠렐라 같은 카드는 생각을 하겠죠. 왼쪽 윙백도 벤치렐이 지금 시렐 선수 대체가 되잖아요. 예, 폼이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올지를 봐야 됩니다. 장기 부상에서 계속 그래서 폼이 올라오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해야 되고, 알론소는 뭐 나갈지 안 나갈지 잘 모르겠고 에메르송은 이제 조금 힘들다고 보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윙백 역할 혹은 쿠쿠렐라가 3백의 스토퍼를 또 브라이튼에서도 본 적이 꽤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곧잘 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쿠쿠렐라가 키는 작고 전형적인 스토퍼는 아니지만 거기서 봤던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 그런 것까지도 보면 상황에 따라서 쿠쿠렐라가 스토퍼 같은 역할도 맡길 수 있는 잠재성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 말랑사르나 이런 선수들을 왼발잡이지만 믿질 않고 있고, 찰로바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실책들이 좀 많은 편이라 아마 그런 고민 속에서 생각은 쿠쿠렐라는 할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최선의 카드는 아니죠. 근데 지금 뭐 보드진이 최선의 카드들을 다 지금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쿠쿠렐라가 됐던 최근에 뭐 포파나 선수는 옵니까? 내가 그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포파나는 좋은 카드죠. 워낙 운동 능력이 좋고 멀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어딜 갖다 놔도 전술적인 요구를 잘 가리키면 그러면 거기에 수행에 맞게 진짜 잘 실천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러한 피지컬적인 어떤 운동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수비수죠. 포파나는. 그래서 좋은 영입이 될 수 있죠. 그나마 대안으로는. 네. 그래서 어쨌든 수비수가 영입이 돼야 돼요. 누가 오든 간에 거기 보강이 돼야지 지금 나머지 백업들로 로테이션을 돌리기에는 상당히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뭐 공격 파괴력을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은 여전히 걱정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는 저는 조금 나을 거라고 봐요. 스털링의 가세가 저는 조금 하베르츠나 마운트에게도 상당히 시너지는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이적 시장은 보울리 구단주가 새로 왔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현재 루머에 오르고 있는 선수들이 추가 영입이 된다면 그러면은 4강 안에는 들 수 있지 않을까, 첼시는. 근데 저는 사실 첼시보다 아스날을 높게 봐요.
아스날이 일단은 여러 문제들을 제가 해결한 것 같아요. 이 프리시즌들을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아스날의 프리시즌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네, 아스날의 이번 프리시즌은 저도 의미가 있는 쪽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아스날이 챔스 티켓을 따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이렇게 보면 일단 중하위권 팀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게 안 됐던 이유가 일단 맨유도 그렇지만 1차 빌드업에 대한 리스크들이 꽤 있었어요. 아스날 또한. 왜? 아스날이 롱볼 축구를 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체계에서의 불안 요소. 그리고 공격 진영에 가서는 아르테타 초기에는 뭐 이른바 팬들이 U자 축구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공격에서의 어떤 창의적인 움직임이나 그런 파괴력, 그런 것들이 상당히 수동적이고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소화를 못했는데 올 시즌은 사실은 두 개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빌드업 체계가 진첸코를 워낙 잘 알기도 하고 진첸코와 자카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측면에서 빌드업 시에 진첸코의 중앙적인 성향. 이 선수는 우크라이나 대표팀에서는 2선과 중앙 미드필더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과 자카의 왼쪽 커버 성향, 또 대표팀에서 스위스 대표팀에서 간헐적으로 뭐 홀딩 자리에서 프로일러나 이런 선수랑 같이 있더라도 소우나 뭐 이런 선수들 3미들이 같이 있더라도 거기서 간헐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이른바 메잘라 성향 이런 것들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오른쪽은 벤 화이트가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고 빌드업 체계가 자카나 진첸코의 어떤 서로 간의 상황에 따라서 빌드업 할 때 이 상대 수비수들의 마킹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보고 유기적으로 그런 스위칭하는 플레이에 저는 상당히 인상적인 빌드업을 받고 공격은 역시 제수스 같은 후리한 움직임을 가진 선수들이 마르티넬리나 부카요 사카와 함께 상당히 동선 자체가 유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상대팀이 수비하는 데 있어서는 아스날은 매우 까다로운 팀이 됐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밸런스면 중하위권 팀을 초반에 많이 잡고 쭉 들어갈 수 있다. 이러면 4강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날은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저도 요즘 아스날의 프리시즌을 보면은 비슷한 걸 느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스날 가장 좋을 때는 물론 이제 요즘 또 좀 늦게 태어나신 분들은 그 시절을 잘 못 보셨겠지만 앙리, 베르캄프, 피레스, 뮴베리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스날의 그 4명 공격이 가장 완벽하게 그렇죠. 스위칭 플레이도 일어나면서 정말 멋지게 들어맞던 때였거든요.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점을 찍어줄 수 있는 위력적인 또 티에리 앙리의 존재가 더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더 위력적이었지만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아스날의 특히 이제 공격 라인에 있는 4명 정도의 선수들의 플레이가 외대고루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봤던 이후에 가장 좀 좋아지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세비야전처럼만 하면 저는 이거는 무조건 4강 간다. 첼시 4대0 얘기는 빼놓으시네요. 저는 세비야 6대0보다는 첼시 4대0이 기분이 좋거든요. 런던 세 팀이 아스날, 첼시, 토트넘도 그렇잖아요. 토트넘이 뭐 워낙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지난 시즌 후반기에 내용적으로는 약간 견제를 많이 받던 손케 조합 이걸 분산시키려고 사실 히살리송을 영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콘테 감독도 딜레마가 히살리송이 이명철 의원도 얘기했지만 오른쪽 윙포드가 잘 맞는 옷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근데 여기에 같이 이제 손케랑 같이 1라운드는 못 나오겠지만 징계로. 어쨌든 그 다음부터 계속 중용이 돼서 나왔는데 뭔가 히살리송이 헤맨다. 사실 그 자리가 히살리송이 살려면 월드 클래스 오른쪽 윙백이 사실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진짜 월드 클래스 윙. 그쪽 윙백이 그 정도의 역량의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그런 딜레마에 약간 봉착하면서 콘테 감독이 조금 공격에서 또 결국은 손케에게 의존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손케에 대한 대응은 상대 팀들이 일단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한 수비를 철저히 하면서 누가 잡던 간에 반대쪽에 케인이 잡으면 손이 잡으면 케인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예민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후반기부터는.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동료가 이반 페리시치가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확률이 높아요. 지난 프리시즌 경기도 가까운 프리시즌 페리시치가 이제 윙백으로 나왔는데 페리시치는 사실은 윙백이지만 올라가서는 중앙으로 들어가서 그날도 왼발 중거리 뻥뻥 잘 맞은 저 인스텝 슈팅들을 한 2개 날리고 그리고 또 측면에서도 좋은 또 왼발 크로스를 또 보여줬는데 물론 양발 잘 쓰지만 근데 이 페리시치가 또 하나의 공격 옵션이 될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페리치가 어느 정도 해주느냐 공격적으로 그 부분도 손흥민에게는 의존도를 조금 손흥민이 견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약간
분산시켜주는 효과를 분명히 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아스날, 첼시도 다 긍정적인 부분만 얘기했을 때 4강 안에 들 수 있다는 얘기지, 부정적인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부정적인 얘기하면 다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토트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런던의 세 팀은 모두 다 4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시나리오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얘기는 맨유는 6등이란 얘기네요. 그렇게 되나? 아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았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맨시티, 리버풀은 4강 안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나머지 네 팀은 치열한 3, 4위 싸움. 네 팀 간에. 네 팀 간에. 네. 거기에 이제 웨스트햄이나 이런 팀들이 얼마나 더 지난 시즌만큼 고춧가루를 또 뿌릴 수 있느냐. 네. 뭐 그 정도로 가장 정리하기- 강력한 7등 후보는 그럼 웨스트햄이죠. 네. 저는 여전히 웨스트햄. 임 의원님. 저도 웨스트햄이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윗선의 팀들은 역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까 처음 때도 얘기했지만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수 해결사에 대한 어떤 보강이 된다면 폼이 오른 산초를 중심으로 사위권 경쟁을 더 확률 높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할 수 있을지가 변수. 아스날은 아르테타 감독이 확실히 플랜 A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항상 아르테타 감독이 리그 운영을 할 때 문제점이 리그를 쭉 진행하다가 어느 팀이건 맨시티, 리버풀조차도 중간중간에 잠깐씩 기세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강팀들은 기세가 떨어지거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혹은 플랜 A 전술이 간파를 당하더라도 그걸 빠르게 이겨내서 결국 다시 한번 연승가도를 달리게 돼요. 근데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은 한 번 삐그덕대는 흐름이 왔을 때 3연패와 같이 조금 안 좋은 시기를 오래 지나고 리그 승점을 깎으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데 시기가 좀 늦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의 경우는 시즌 중 부상자의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플랜 A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팀 기세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르테타 감독이 얼마나 위기 관리를 잘하느냐. 이제는 아르테타 감독이 플랜 A를 구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위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여부인 것 같아요. 이걸 잘 할 수 있는지가 변수가 되겠고, 첼시의 경우는 일단 이적 시장을 보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맨유와 동일합니다. 두 팀 다 이적 시장 보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어쨌든 첼시의 경우도 일단 조금 애매한 자원들에 대한 좀 확실한 정리, 이거는 내부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팀 내 입지가 없는 선수들은 정리가 필요하죠. 남아서 사실은 아스날도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건 몇 명. 맞아요. 그래야 예를 들어 중원 보강도 좀 더 더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가 좀 선행돼야 되는 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한 의원님이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아스날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폼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는. 발전을 할 선수들이 네. 있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파티 선수도 이제는 좀 해줄 것 같고, 그렇죠. 자카 선수도 예전보다는 더 좋아질 것 같고, 조금 더 편안해질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어린 선수들 마르티넬리, 부카요 사카, 이 두 선수는 분명히 성장할 거고, 제수스는 지금 프리미어리그로 들어온 이에 제일 좋은 폼 같아요. 제수스 선수는 아스날에서 뛰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쵸, 외대고 여태까지 분명히 제수스 잘할 선수가 한 거는 아스날을 위해서. 그의 축구 인생의 아직 1막을 펼치기 전이고, 아스날에서부터 제수스의 축구 인생은 1막의 커튼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3월에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 아니야? 그로닝처럼. 분명히 이거 메모해둬요. 수원의 그로닝처럼. 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개막을 정말 이제 코앞에 둔 상태에서 이명철 의원, 장지현 의원과 더불어서 원투펀치 클래식 그 69번째 시간 EPL 개막과 더불어 살펴본 빅6 팀의 전망을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